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자취하던 시절의 경험담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나는 집과 학교가 꽤 떨어져 있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은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그 집은 오래된 건물의 4층 구석방이었는데 다소 노후하긴 했지만 싼 가격 덕분에 큰 고민 없이 계약했다. 입주 첫날부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한 번씩 느껴지는 찬바람이라든가 간헐적으로 전등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있긴 했지만 나는 단순한 건물 노후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귀가 간지러워 무심코 귀를 후비다 놀랍도록 차가운 손이 내 손을 덮는 느낌을 받았다.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켜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치부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이후로 밤마다 누군가가 내 방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깨어났다. 분명 내 방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는데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는 끈질기게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뛰었지만 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아 나를 응시하던 한 여자의 형체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 순간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전신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자는 현대적인 옷차림이 아닌 어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낡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새하얀 피부와 눈 밑에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은 그녀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간신히 혼잣말처럼 누구세요? 라고 중얼거렸고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이후 나는 거의 매일 밤 여자를 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묘한 유대감마저 생기기 시작했다. 여자는 뚜렷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때론 기묘하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단조롭던 자취 생활이 그녀의 존재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덜 외로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덧 그녀의 방문이 덜 빈번해지면서 나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의지할 수 없는 그녀에게 점점 더 기대고 있었던 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귀에 익숙한 다급한 속삭임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아닌 듯했고 무엇인가 더 불길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침대 주위를 둘러보자 여자의 형체 대신 벽에 새겨진 이상한 글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너와 함께하는 것은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아연실색하며 손전등으로 벽을 비추었는데 그 글귀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나는 그 방에서 벗어나고 싶어 미칠 지경이 되었다. 급하게 방을 빼고 새로운 집을 구한 나는 몇 년 후 그 원룸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방에서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오던 한 여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녀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왜 나타난 것인지 왜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나 역시 그녀에게 그랬던 것이라는 은연중에 확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2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흑화된 남자친구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주인공인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기차역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고 같은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우리는 가까워졌고 사귀게 되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예전과는 묘하게 달라졌다. 말투가 건조하게 변했고 눈길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다. 처음엔 공부로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다. 그래서 기차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곤하면 나중에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그와 멀리에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야.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장난 문자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 메시지에는 내가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떻게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소름 끼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거기서 우연히 남자친구를 만났다. 어제와 달리 그는 매우 친절하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어제는 내가 좀 피곤했어. 다시 한번 미안해. 그는 변명하며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손은 차가워서 마치 생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을 마주치니 그 눈빛은 너무나도 무표정하고 깊이가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들은 내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그런 뒤로 남자친구와의 만남은 전보다 어색해지고 불안해졌다. 그는 불쑥불쑥 나타나곤 했으며 내가 어디에 있든 나타난다.
며칠이 지난 뒤 나는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늦은 밤이 되어 돌아오던 길에 좁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그가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내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을 때 그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미소라기보다는 마치 가면을 쓴 이에 굳어버린 웃음 같았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또다시 모르는 번호였다. 도망쳐 심장이 쿵덩거렸고 나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냅다 질주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뒤쫓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돌아왔다. 이틀 후 학교로부터 그의 안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나와 작별한 그날 밤 그는 기차가 다가오는 선로 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가 아니었어. 조심해. 나는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남자친구가 아닌 무언가와 만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한동안 휴대폰을 끄고 지내야만 했다. 그에 대한 기억은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굳게 다짐했다.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땐 그들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지를 늘 의심하기로.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주민들은 그 저택에 대해 무성한 소문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그곳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저택은 오래전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로 방치된 채로 남아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집에서 비명소리와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하여 두려워했다. 젊은 대학생인 지훈은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그 집에 관한 조사를 통해 새롭게 공포소설을 쓰고자 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방학을 맞아 그 오래된 저택에 혼자 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곳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었다. 지훈이 도착한 날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고 바람은 싸늘하게 불어왔다. 저택은 그의 상상 이상으로 을씨년스러웠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깨진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리는 새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두려움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사용한 지 오래된 듯 보였다. 지훈은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자기가 쓸 소설의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그러던 중 그는 집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거실의 벽면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집의 이전 주인으로 보이는 가족의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하게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훈은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는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분명 그의 바로 뒤에서 멈추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그는 귀신 같은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지훈은 소름이 돋았지만 이런 경험이야말로 그가 바랐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집의 위층으로 올라갔다. 가장 끝에 있는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방 한 구석에 어린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소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머뭇거렸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고, 괜찮니?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하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를 향해 손짓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이. 지훈은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갔다. 소녀는 저택의 바닥 밑으로 이어진 비밀 통로를 열었다. 그곳에서는 오래되어 쇠락한 계단이 어두운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소녀의 뒤를 따라 그 계단을 내려갔다. 점점 어두워지는 통로를 따라가면서 그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하실은 차갑고 습기로 가득 찼으며 공간의 끝에서는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 듯한 흔적들이 보였다. 바닥에는 무언가 새긴 듯한 흔적과 오래된 촛대, 색이 바른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소녀는 뒤돌아 그를 올려다봤고 더 이상 어린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과 검은 눈동자를 가진 존재가 그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며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절대 돌아보지 마. 결국 지훈은 저택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젖은 옷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았다. 저택의 문은 그가 나오는 순간 스르륵 닫혔고 그는 그 집에서의 경험이 악몽이 아니길 바랬다. 며칠 후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지훈
역시 자신이 배운 것을 글로 적으려 할 때마다 심한 두통과 혼란을 느껴 결국 포기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그 마을을 다시는 찾지 않았고 서서히 그 경험을 잊어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중에 잠이 깨어나면 그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차가운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날의 공포스러운 비밀을 파헤치려 했지만 아무도 그 집에 발을 들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오래된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